안녕하세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의 단계를 밟으며 살아가죠.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평범하게 태어나고 자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 말입니다. 하지만 전 평범한 듯 하면서도 무엇 하나 결코 순탄한 법이 없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2년 전 제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친구들과 지인들 그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쭉 그 비밀을 제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생각이고요. 그래도 딱 한 번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떨리는 마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철물점집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를 낳은 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엄마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제 나이 7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어야 했기에 전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위해 제 나이 12살에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오셨죠. 그날 그렇게 전 두 번째 엄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듣기로 엄마 또한 재혼이라고 하시더군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었고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엄마라는 말은 제 입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불러댔거든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 저녁밥 하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요. 동욱이 네가? 그래, 그럼 식탁에서 콩나물 좀 다듬어 줄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엄마, 이번에 저 학교 운동회 하는데 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애들한테 올해는 우리 엄마도 올 거라고 제가 자랑을 다 해놔서. 운동회라고? 우리 아들 보러 이 엄마가 당연히 가야지. 우리 동욱이 무슨 김밥 좋아해? 엄마가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아들 응원하러 갈게.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나쁜 계모들이 즐비하던데 저희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귀찮을 법도 했건만 엄마는 오히려 절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셨거든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엄마를 얻은 제겐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죠. 아버진 저를 끔찍이 아껴주는 엄마를 보며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밝아졌고 할머니 또한 엄마를 귀한 딸처럼 아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마치 해야 할 숙제를 끝낸 듯 엄마가 집에 온 지 2년 만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까지 그토록 아끼시던 엄마의 손을 잡은 채로 말입니다. 엄마는 저를 마냥 오냐오냐 키우진 않으셨습니다. 한창 사춘기가 왔던 전 중학교 3학년 시절 나쁜 친구들을 따라 잠시 방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았지만 겉멋이 들어 노는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죠. 그러다 한 번은 엄마에게 제대로 걸리고 만 겁니다. 그때 전 엄마에게 처음으로 매타작을 당해봤어요. 이놈의 자식아! 아! 엄마, 아파요. 엄마는 제 등짝을 마구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곤 손이 퉁퉁 부은 채 화난 표정으로 앉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 죄송하다고 잘못을 빌었죠. 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우가 왜 네 스스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네 인생을 망치는 경험을 하니? 네가 잘못되면 그건 너뿐만이 아니라 네 아버지와 이 엄마의 가슴 또한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난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지. 하지만 널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서 진심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에게도
호된 꾸짖음을 듣고 방으로 돌아가던 전 그만 보고야 말았습니다. 안방 침대에 힘없이 걸터앉아 흐느끼고 계시던 엄마를 말입니다. 그날 전 어린 마음에도 제가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만은 단단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전 호기심에 저질렀던 비행과 일탈 모두를 그만두고 다시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의 지원과 도움으로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절 많이 도우셨지만 수험 생활 내내 헌신적으로 절 챙긴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그 힘든 고3 생활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대학교 합격 통지를 확인한 후 제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꽉 안고 눈물을 터뜨렸던 사람도 바로 엄마였죠.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전 공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주 평탄한 삶의 연속이었죠. 저는 대학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 결혼해도 꼴이 날 수 있었어요. 직장인이었던 아내는 활기차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찌나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던지 전 아내를 보며 항상 제게 과분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런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특히 엄마는 제가 아내와 본가에 갈 때면 항상 아내를 백년 손님 대하듯 귀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네 시할머니도 며느리였던 날 아주 귀하게 대해주셨지. 세아가 널 보니 수많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네, 네 손에 앞으로도 우리 집에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테니 모쪼록 자주 놀러 오렴. 목사님이었던 장인어른과 교회 전도사로 일하셨던 장모님 또한 절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평온한 결혼 생활 속에서 저와 아내는 귀여운 딸도 한 명 낳았어요. 아내 또한 처가댁의 외동딸이었던지라 양가에선 첫 손주의 탄생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돌도 되기 전 아내는 그만 난소암 사기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아내는 양가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죠. 고작 우리 딸의 나이 3살의 말입니다. 슬픔을 딛고 혼자 딸을 키워내야 했던 전 엄마의 권유로 부모님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하는 저를 위해 우리 딸을 돌봐주셨고 다행히 7살이었던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딸은 엄마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엄마인 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인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밝게 자랐죠.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주는 아니어도 처부모님의 생신과 명절엔 딸을 데리고 항상 두 분을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지 3년 뒤 장인어른은 조용히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쯤 하면 됐네, 강서방. 이제 그만 오게. 자네가 계속 우릴 찾아오면 자네만 더 힘들어. 우리 또한 우리 딸아이 생각이 나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고 서로의 평안한 삶을 위해 더는 서로 보지 않는 것이 나아. 우리 하영이만 모쪼록 행복하게 잘 키워주게. 그리고 자넨 아직 젊으니 우리 딸을 잊고 앞으로 새 인생 살아. 저는 엉엉 울며 장인어른께 이러시지 말라고 빌었지만 장인어른은 가슴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호하게 절 밀어내시더군요. 장모님 또한 장인어른 곁에서 펑펑 울며 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셨죠. 그렇게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두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몇 번 더 두 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두 분은 더는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엄마의 끝없는 응원과 지지로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동우가
넌 재혼할 생각 없니? 하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부쩍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더구나. 아무래도 집에서만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주위 친구들이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테니까. 저는 최근 몇 년간 왜 자신만 엄마가 없냐고 울먹이던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쓰게 웃자 엄마는 말을 이으셨어요. 동우가 너도 알잖니. 엄마의 빈자리가 그 나이 때 애들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야. 그러니까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이 엄마 주변에 아직 시집 안 간 딸을 둔 지인이 하나 있어. 그 딸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여태 시집을 안 가서 그렇지. 내가 몇 번 보니 애가 참 바르고 착하더구나. 엄마가 주선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많아진 아버지는 엄마 옆에 앉아 부록이 넘은 아들을 걱정하며 엄마의 말씀을 거두시더군요. 저는 저를 걱정하는 두 분의 마음과 엄마를 찾으며 울던 딸을 떠올리며 결국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엄마, 제가 집에 놀러 오시던 엄마 친구분들은 전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분은 어느 이모 따님이에요? 그 중엔 없어. 아주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 딸이야. 지금은 저기 어디냐. 전라도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구나. 하도 멀리 살아서 통화만 하지 나도 잘 못 봐. 엄마의 말씀처럼 엄마 지인의 따님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던 주연 씨는 저와 나이가 6살이나 차이가 나더군요. 저는 사별을 한 데다 나이도 많고 아이까지 있었던 터라 주연 씨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제 말에 주연 씨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어디 동욱 씨 잘못인가요? 무작위로 사람을 골라서 불행을 주는 세상 탓이죠. 전 아직 동욱 씨처럼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아직 겪지 않은 사람일 뿐이고요. 누가 먼저고 나중이냐는 차이일 뿐 동욱 씨가 저에 비해 기우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신중히 말을 골라 이야기하던 주연 씨의 현명함이 전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의 만남 이후 제 나이 43, 제 딸의 나이 11살에 저와 주연 씨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식 날 아내와 저희 엄마는 마치 사연 있는 사람들처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군요. 정작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를 보며 종일 환하게 웃고 계셨고 심지어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엄마가 울긴 하셨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엄마에게 물으니 엄마는 멋쩍은 듯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그동안 네 전처 보내고 많이 힘들어했던 게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구나. 새아가야 뭐 결혼식 날 신부가 오는 게 드문 일도 아니지 않니? 새아가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분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먼저 제게 합가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전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많이 북적이는 집안에 시집가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자기를 돌봐주던 할머니하고 떨어지게 되면 하영이가 많이 힘들어할지도 모르고요. 속 깊은 아내의 말이 전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다며 굉장히 기뻐하셨죠. 제 딸은 어렸을 적 저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아내를 무척이나 낯설어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끊임없이 딸에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주었기에 두 사람은 이내 사이 좋은 모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선 가끔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지더군요. 여보, 우리 주말에 장인 장모님 뵙고 올까?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뵀잖아.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바쁘시다기에 딱 한 번 전화드린 게 전부고. 됐어.
우리 부모님 워낙 쿨하신 분들이라 우리만 잘 살면 됐다 주이셔. 내가 종종 안부 전화 드리는 걸로 좋게. 전화를 드렸었어? 난 당신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 전화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그게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종종 전화 드렸어. 분명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와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와 처부모님의 사이는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혼한 뒤론 한 번도 친정에 가거나 제 앞에서 처부모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도 처부모님이 워낙에 낯을 가리셔서 부끄러워하실 거라며 제가 전화하는 것을 막았고요. 의아함이 들긴 했지만 아내에게도 무언가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어련히 말해주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주말, 다시 11살이었던 딸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할머니 좀 이상해. 뭐? 엄마랑 할머니가 왜? 딸의 뜬금없는 말에 전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저와 딸밖에 없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마치 친모녀처럼 사이가 좋았던 엄마 아내는 영화를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아버진 일이 있다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철물점에 나가셨거든요. 딸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죠. 할머니는 아빠 엄마잖아. 그치? 근데 엄마도 자꾸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불러. 할머니도 그냥 쥐어나 이러시고. 근데 아빠랑 할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면 다시 어머님, 어머마 서로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저번엔 내가 방에 있을 때 몰래 봤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안겨서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있던데? 할머니도 엄마한테 막 미안하다면서 울고. 난 엄마랑 할머니가 우니까 괜히 무섭고 슬퍼서 방에서 못 나갔어.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니 딸의 말이 거짓말일 리도 없고 딸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사이가 각별해진 거면 각별해진 거지. 왜 저와 아버지 앞에선 서로 부르는 호칭을 숨긴답니까? 게다가 장모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아내가 너무나 이상했죠. 그러고 보니 계속 처가댁을 피하던 아내의 모습이나 전라도 분이라던 처부모님께서 일말의 사투리도 쓰지 않으셨던 것이 떠오르며 제 안에 의심이 피어나더군요.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결국 전 우선 제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던 제 오해이건 간에 이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족들 몰래 소형 녹음기를 몇 개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음기를 회수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돌려놓길 반복했죠. 딸의 말대로 아내와 엄마는 둘만 있는 자리에선 서로 엄마, 주연아 이렇게 부르더군요. 게다가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로 친모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밤 저는 드디어 두 사람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대로 모두를 기만해도 되는 걸까? 나 하영이 아빠가 친정 이야기 꺼낼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모든 걸 다 들킬까 봐 심장이 조마조마하다고. 설마 나 몰래 그 사람들한테 따로 전화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2년 전에 내가 친엄마 찾겠다고 엄마를 찾아온 거 그게 정말 내가 잘한 일일까? 엄마랑 나 그리고 이 집 식구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일은 아니었을까? 그런 말 마라. 내가 예전에 그 집에 널 떼어놓고 쫓겨나듯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넌 짐작도 못할 거다. 그 집 식구들하고 두 번 다시 엮이기 싫어서 한때는 내가 널 정말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동욱이가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첫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자식 버린 그 아이를 보며 네 생각이 나서 가슴이 무너졌다. 어떻게 해서든 널 데려왔었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했지. 그리고 이 집에 딸이 없다고 거짓말한 내 자신이 죽도록 미웠어. 천추의 한이었지. 더 너를 찾을 수조차 없었으니까. 그런 네가 네 발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신의 발등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었어. 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야. 난 두 번 다시 널 잃을 수 없다. 세상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 한들 말이야. 너무 놀라서 제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이 맞는지 믿기지가 않아 저는 녹음본을 두 번, 세 번을 다시 돌려들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현실이 받아들여지더군요. 처음부터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엄마 지인의 딸이 아니라 오래전 엄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었던 겁니다. 제가 새 처부모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치밀하게 돈으로 고용해 준비해 두었던 연기자들이었던 거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토록 절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엄마가 그것도 자신의 친딸과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지 말입니다. 저희 집안엔 뜯을 만한 큰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저와 결혼해봤자 크게 득볼 일도 없었는데요. 나 몰래 사망보험이라도 들어뒀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을? 그럼 그동안 엄마의 모든 행동들은 전부 거짓이었나? 그 기나긴 세월 모두? 저는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일찍 잠을 자고 있던 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죠. 무슨 일인데 주말 꼭두 새벽부터 식구들을 다 깨워? 아버지는 잠이 덜 깨신 듯 눈을 비비며 물으셨고 아내와 엄마 또한 의아한 얼굴로 절 바라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아내의 대화 녹음본을 재생시켰죠. 재생이 전부 끝난 뒤에 엄마 아내의 얼굴을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한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엄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영이가 이상한 말을 하길래 제가 괜한 의심을 풀어보고자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제 괜한 의심이 아니었더군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저 사람이 엄마 친딸이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랑 저 사람을 일부러 재혼시킨 거예요? 대체 왜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저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신도 입만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저는 끝내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엄마! 제가 사나운 표정으로 엄마를 부르짖자 그제야 엄마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모두를 탈주가 없는 미로로 밀어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 동우가. 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동안 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다. 사실 난 전 남편과 전 시댁에게 학대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당했어. 풍족한 집안이었던 시댁에선 고아나 다름없던 날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남편 또한 가족이 없던 날 거의 말 잘 듣는 몸종처럼 부리려고 그 집에 데리고 갔던 거더라고. 처음엔 그저 무시만 좀 하고 구박하던 시부모란 사람들은 내가 딸인 주연이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그때부턴 대놓고 날 멸시하더구나. 내가 늦잠이라도 자는 날엔
시부라는 사람이 날 발길질로 깨웠고 시모는 국이 맛이 없다며 내 얼굴에 뜨거운 국그릇을 집어던지는 게 일상이었지. 울면서 내가 제발 나가 살자고 전 남편에게 매달렸더니 전 남편 또한 나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고아나 다름없는 필요한 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어딜 도망치려고 하냐면서 말이야. 나는 그 집에서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집안일을 하고 남편 시중을 드는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난 그 사람들에게 매번 내가 하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세뇌를 당하면서도 주연이 하나만 보고 이를 악물고 버텼지. 그러다 주연이가 4살이 됐을 때 난 그 집에서 쫓겨났다. 내가 있으면 재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말이야. 전 남편 놈에게 여자가 생겼거든. 그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전 시부모가 나에게 단단히 으름장을 놨지. 이 집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네 딸을 보겠다며 이 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 앞길도 막지 마라. 또다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딸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나한테 주먹을 쥐어 보이더구나. 그때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주연이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기 아들 핏줄이라며 그 인간들이 주연이에겐 그래도 잘해줬으니 괜찮겠지. 그 집엔 돈도 많으니 이게 오히려 주연이를 위한 일이 맞아. 이러면서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 무엇보다 난 더 이상 그 김씨 가문 근처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난 그 집이 너무 무서웠단다. 그 집 식구들이라면 자다가도 이가 갈릴 정도로 치가 떨렸지. 그러다가 동욱이 네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했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행복하고 두려웠어. 겨우 얻은 이 행복이 깨지진 않을까 싶어서 처음엔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집에 대한 모든 흔적을 내게서 없애고자 난 딸조차 없는 척을 했다. 처음에라도 네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털어놨어야 했는데 차마 이 행복이 깨질까 봐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딸을 보려고 그 집을 찾아가면 주연이조차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 난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내 딸의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난 동욱이 널 더욱더 정성으로 키웠어. 내 딸을 대신해서 아들인 널 더욱 훌륭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단다. 하지만 애써 잊고 살던 우리 주연이가 자식 같은 첫 며느리를 만난 이후로 더더욱 간절하게 보고 싶더구나. 밥은 잘 먹고 살고 있는지, 며느리처럼 동욱이 너 같은 좋은 남자 만났을지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었어. 엄마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으시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흐느꼈죠. 겨우 울음을 그친 엄마는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잠자코 엄마의 말을 마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주연이가 날 찾아왔다. 동사무소에 부탁해서 내 기록을 찾았다는구나. 한동안 멀리서 날 지켜봤다던 주연이는 내가 외출한 틈을 타 내게 말을 걸어왔지. 주연이를 거의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하겠니? 죄책감과 반가움, 감사함과 경악스러움이 모두 밀려왔다. 그리고 주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들은 그 순간 난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여 주연이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가 없었어. 전 남편의 새 부인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구나. 전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악마 같은 전 시부모들은 손주들이 생기니까 우리 주연이를 찬밥 취급하며 거의 방치하듯 키웠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자신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 어린 내 딸이 멸시를 받으며 울고 있던 그때 엄마인 난 희낙낙대며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웠지. 그들은 내가 주연이를 버리고 도망친 거라고 끊임없이 주연이에게 말했다는구나. 그런 버러지 같은 엄마를 찾는 건 용납 못한다며 주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날 못 찾게 막았어. 그렇게 애를 서럽게 과시하면서 키울 거면 나한테 진즉에 보내주기라도 하지. 정말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애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때문에 평생 날 원망하며 살던 주연인 전 시부모란 인간들과 전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비로소 날 찾아왔던 거다.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건지 왜 자신을 버린 건지 꼭 날 찾아와서 묻고 싶었대. 그리곤 혹시 나도 자신처럼 죽은 전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쫓겨난 건 아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두고 떠난 건지 꼭 확인하고 싶었다더구나. 주연이 내게 물으며 펑펑 울었어. 자신은 끝없이 날 그리워했다면서 말이야. 난 주연이한테 그 집에서 내가 당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이 2번 다시 주연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던 일들 모두를 털어놨다. 그제야 30년간 우리 두 모녀 사이에 있던 모든 오해가 풀린 거야. 그리고 펑펑 울며 주연이 앞에서 다짐했지. 2번 다시 널 혼자 두지 않겠다. 그동안 그 불행 속에 주연이 널 던져놓았던 죄에 대한 속죄를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주연이를 내 곁에 데려오려니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와 네 아버지에게 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터라 방법이 없더구나. 그래서 한동안 가족들 몰래 주연이를 만나며 챙겨줬는데 자꾸만 엄마로서 딸 곁에 있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 해서 급한 마음에 그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너와 네 아버지에게 저지르고 말았다. 어차피 법적으로 남남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내 생각이 짧았어. 늦게라도 너와 네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전부 털어놓고 주연이를 내 딸이라고 밝힌 후에 그때 집에 데려오든 했어야 했던 거야. 전부 다 내 탓이다. 우리 주연인 계속 싫다고 했지만 내가 억지로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 불쌍한 주연이를 탓하지 말고 모든 원망의 화살은 내게로 돌려다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에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려서 결국 이렇게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구나. 여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엄마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엄마와 함께 그런 끔찍한 일을 꾸몄어요. 30년 동안 그 집에서 못 불렀던 엄마라는 이름, 이제라도 엄마 곁에서 마음껏 부르며 살고 싶어서 욕심부렸어요. 엄마 혼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오열하더군요. 아내는 함께 엄마의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죠. 너무 처절한 사연에 저는 그 2사람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도, 그렇다고 위로를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기에 2사람은 결혼식장에서 그토록 서글프게 울었던 거였어요. 저는 참담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엄마 아내를 내려다보던 아버지는 테이블에 놓인 담뱃갑을 쥐어들고는 떨리는 걸음으로 베란다로 향하시더군요. 저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얼굴을 감싸고 절규했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2사람을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수도,
그렇다고 모든 걸 감사 않을 수도 없었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한 막장이 제 인생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뒤 아버지는 간단한 짐을 싸들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남해로 내려가 한동안 낚시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로 말이죠. 저 또한 차마 아내와 엄마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배신감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내와 엄마는 애써 딸에게는 평소 같은 행동을 보였지만 이후엔 안방에서 쥐죽은 듯이 생활하더군요. 마치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남해로 떠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날 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결정을 내린 모양이시더군요. 동우가 어머니랑 네 엄만 어찌 지내고 있냐? 하영인 잘 있고? 두 사람은 그냥 안방에서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제게 무슨 말 하고 싶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전 외면하고 있고요. 아직 두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하영이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애도 아는지 자꾸만 제게 엄마랑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애한텐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정말 미치겠어요, 아버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버지는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저에게 더욱 큰 고민을 안겨주었죠. 동우가 너만 괜찮다면 난 너희 엄마랑 하영 어멈 한 번만 용서해 주려고 한다. 물론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야. 나도 처음 며칠 동안은 당장 그 둘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마음먹었어. 하지만 동우가 너도 알지 않니? 적어도 네 엄만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적어도 난 네 엄마가 널 친자식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애정으로 널 키웠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어. 네 엄마가 자기 딸에게 못 준 애정을 대신 너에게 줬다고 한들 널 진심으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절대 너에게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을 거다.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도 못했을 거야. 그거 하나만은 내가 장담한다. 네 엄마가 홀로 괴로워하면서도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던 30년이라는 세월을 잊지 말자. 더군다나 하영 어멈도 너와 하영이 그리고 나한테까지 정말 끔찍이 잘하지 않았니? 딱 봐도 느껴지더구나. 가족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굶주렸던 아이라는 게 말이야. 그래서 어멈이 자기 친정에 가지 않으려는 것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봤던 거다. 겉보기엔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어도 자기 자식에게 모자란 애정을 주었을 거라고 내 짐작했었지. 결국 그 두 사람 모두 가짜였지만 말이야. 동우가 넌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에겐 내 강요하지 않으마. 이건 나보다 너한테 더 중요한 문제니 말이다. 난 내일 아침에 첫 차 타고 올라갈 생각이다. 그때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아버지가 통화를 끝낸 전 머리를 감싸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린 제 손을 잡고 환히 웃으며 함께 장을 보던 엄마의 모습. 절 혼낸 후 몰래 안방에서 울고 계시던 엄마의 가는 어깨들이 제 눈앞에 떠올랐죠. 게다가 제 딸이 잠들 때까지 옆에 누워 책을 읽어주다가 함께 잠든 아내의 모습과 아픈 제 과거를 듣고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던 아내의 우는 얼굴이 제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니 참을 수 없이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첫 차를 타고 남해에서 올라온 아버지의 외침에 잠에서 깼죠. 얘 동우가 어여 일어나 봐라. 네 엄마랑 하영 어멈이 사라졌다. 화들짝 놀라 아버지가 계신 안방으로 향하니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계시더군요.
안방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두 사람이 사라지다뇨.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집에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연습장을 찢은 듯한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내 욕심으로 인해 우리 가정을 망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더는 두 사람 앞에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새벽을 틈타 주연이와 함께 조용히 떠납니다. 동우가 미안하다.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질러 한 번씩 엄마 안을 잃었던 너에게 또다시 같은 상처를 주게 되었구나. 부디 이 끔찍한 엄마를 용서하지 마렴. 두 사람 곁에서 평생을 속죄하고 싶지만 못난 엄마 탓에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며 살았던 주연이 곁을 더는 떠날 수가 없다. 하지만 동우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난 진심으로 네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단다. 그러니 아들아, 이 엄마를 원망하며 앞으로의 네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엄만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 나로 인해 원망에 사로잡혀 네 인생을 절대로 망치면 안 된다. 동우가 이 못난 엄마는 있고 꼭 행복하렴. 어디에서든지 너와 하영이의 행복을 응원하마. 사랑한다. 여보, 우리 동욱이 잘 부탁해요. 미안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전 그만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편지를 품에 안고 집이 떠나가라 통곡했죠. 이 편지에 꾹꾹 눌러담긴 30여 년 동안 절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의 애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야반도주하듯 집을 떠나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던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버지는 그 길로 곧장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서 번갈아 가며 딸을 돌봤죠. 아내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잠적을 했다더군요. 그리곤 하루에 3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엄마 아내에게 남겼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아버지 전화도 저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저는 두 사람을 찾아다닌 지 일주일 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담아 엄마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절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는 저와 아버지가 두 사람을 찾다 못해 절망감에 지쳐갈 무렵 드디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을 나가신 지 정확히 열흘 만이었죠. 동우가,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아버지랑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당장 엄마 계신 곳으로 갈게요. 엄마는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서 아내와 함께 머물고 계셨더군요. 저는 아버지께 딸을 부탁하곤 곧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된 장소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뛰어갔죠. 그리곤 어색하게 절 부르는 엄마 아내를 양팔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여보. 두 사람은 잠시 당황한 듯 얼어붙었지만 이내 절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동우가, 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여보. 저는 제가 품에 안지 않으면 두 사람이 또다시 제 눈앞에서 사라지진 않을까 두려워 목 놓아 울면서도 두 사람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눈물의 상봉식을 마친 후에 다 함께 서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에서 두 사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버지 또한 엄마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흐느끼시더군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돈 한 푼 챙기지 않고 겁도 없이 어디로 떠났었단 말이야.
미안해요, 여보. 도무지 당신과 동욱이를 볼 염치가 없어서 이대로 우리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두 사람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내가 다 품어줌세. 당신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 이제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주연일 내 며느리이자 자식처럼 품고 살아갈 테니 더는 나와 우리 동욱이 곁을 떠날 생각하지 말어. 아내는 끌어안고 우는 부모님을 보며 옆에서 함께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닦았죠. 엄마는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저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물으시더군요. 아휴, 정말로 나랑 주연이가 이 집에 네 아버지와 네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이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우리가 이젠 제가 엄마도 집사람도 둘 다 지켜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이 사람 대신 저한테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 은혜, 이젠 제가 두 사람에게 갚아 나갈게요. 그러니까 엄마, 더 이상 혼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도 이제 더는 혼자 마음 졸이며 살지 마.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 여보,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해요. 앞으로 평생 당신하고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만 살게요. 그렇게 우리 5 식구는 2년이 지난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를 되찾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저희 딸을 그 친구 집에 맡기셨었다고 해요. 참으로 아버지의 해안이었죠. 어리다곤 하나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던 나이의 딸이 당시 상황을 봤었다면 우리 딸에게 설명 못할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지도 모르니까요. 2년 전 다행히 사표를 철회할 수 있었던 아내는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아이의 조기 교육에 열심히 일합니다. 딸아이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기에 벌써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는 종합학원에 딸을 보내고 자신도 학부모로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건 파라리 부모 몫이라면서 말입니다. 아내는 겪을수록 엄마의 좋은 점만을 빼닮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선 최근 철물점을 정리하셨습니다. 엄마의 가슴 아픈 과거를 듣고는 앞으로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엄마를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쓰고 싶으시다면서요. 이후 두 분은 요즘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은 5 식구 모두 다 같이 근교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며 우리는 가족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만들고 있죠. 단 하나 달라진 점은 더 이상 아내는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모든 며느리들이 그리하듯 어머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엄마라는 뜻은 마찬가지니까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내 욕심 때문에 하영이에게 더는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영이 엄마가 되려면 제가 가진 것 중 하나는 마땅히 포기할 줄 알아야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과분하고 감사한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거니와 지금은 하영이 엄마로서의 내 삶이 더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친엄마는 아니어도 어떻게 엄마의 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냐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운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엄마 아내가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 깨달았네요. 반평생을 저를 위해 헌신했던 엄마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전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생각이에요. 제 딸은 제 아내와 엄마의 사이가 특별히 돈독한 고부 사이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딸을 위해서
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기구한 비밀을 영원히 안고 살아갈 생각이죠.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긴 이야기를 이곳에서나마 털어놓으니 조금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한편으론 제가 안고 있는 이 비밀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부디 저희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만 너그럽게 마음을 써주셔서 어렵게 지킨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에 등장한 이름들은 모두 만약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 언제까지나 행복하시길, 여러분의 가정엔 그 어떤 불화도 없이 항상 평온하시길 빌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